네,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제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된 불공정 계약이 논란입니다.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황주호, 현재 한수원의 사장이죠.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대표였고 현재도 사장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 이 졸속 협상 관련된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수준이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론이 현재 이제 들끓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계약이 무슨 내용으로 체결됐기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좀부터 보시죠. 이슈의 시작이요. 2025년 1월입니다. 올해 1월인데 한수원하고 한국전력은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을 해요. 이 큰 골자만 보자면 원전 한 기당 9천억 원 어치의 물품 용역을 구매할 의무, 한 기당 약 2,400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600억짜리의 신용장 발행, 그리고 북미, 유럽 등의 주요국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계약 우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8월 19일자 국내 언론이 이런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보도하면서 이제 파장이 커진 건데, 이 50년 노예 계약, 글로벌 시장 포기 같은 아주 강력한 단어들로 도배가 된 거죠. 특히 한수원이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이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이 정부가 한전의 51 이상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점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도 국영 에너지 기업에 속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거래 규모를 찾아보니까 약 한 82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11조억 원이 넘는 대기업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 기업은 보통 이제 원자로 설계와 운영, 정비, 연료 공급, 폐로 환경 서비스까지 이 원전 기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기업이 얼마나 크건 간에 이 운영 성격상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기업인 것은 확실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한수원이 공기업이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익 창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안보 사업, 그리고 생태계 보호, 외교, 그리고 전략적 이익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 바로 한수원,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임한 반면에 한수원 같은 경우는 같은 기업이긴 하지만 국익을 최우선해야 했던 입장임에도 이런 졸속 협상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국가 차원의 어떤 글로벌 원전 비즈니스의 이익을 저버리는 내용으로 협상이 이제 체결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겠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려면요, 이 두 기업 간에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체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미 이제 원전 기술을 당시에 확보하고 있던 이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들하고 원자로 관련 기술을 이제 협의를 해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978년도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전이죠. 이제 고리 1호기 같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원자력 발전 기술의 모태가 되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이제 한국은 단순히 조립하고 운영하는 정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원전 기술의 이제 국산화를 꾸준하게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1990년대에 개발된 이제 QPR-1000이라는 원전은요, 한국 최초의 표준형 원전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외형만 한국산이고요. 이 QPR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도입해서 좀 개선을 한 형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양국 기업 간에 큰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000년대 들어서 QPR-1000을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APR-1400이라는 모델이 원전이 이제 국내에서 개발이 되는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9년에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이때 이 원전 수주를 했던 모델이 바로 이제 APR-1400입니다. 2018년 1호기부터 2024년 4호기 완성까지요. 이게 전체 계약 규모가 4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꿀단지 같은 계약인 거죠.
그 APR 1400 같은 경우는요, 이 한수원에서 약 한 2,300억 원을 이제 자체 투입을 해서 개발한 한국의 이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한국의 원전 기술 발전사의 모태가 되는 게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원천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요, 이 원천 기술이 일부 인용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좀 인정할 수 있는데, APR 1400 같이 이렇게 한국 독자 모델이다라고 이제 홍보한 모델인데, 이게 이제 2018년 9월 28일 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이제 표준 인증까지 받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연하게 독자 기술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 기술을 근간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돈 내놔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도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국의 원자력 기술의 외부 유출에 대해서 매우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기술의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자국의 이제 에너지부, 이제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갖고 와서 이거에 대한 소송을 이제 제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는요, 승인에 있어서 이제 원천 기술 보유자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요. 웨스팅하우스 주장에 따르면 이 한국의 수출 원전은 자기네들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 또한 승인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자기네들한테 수익을 배분을 안 해주면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 승인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 원천 기술 중요시 여기니까. 물론 이제 수익을 뭐 배분한다고 해서 뭐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이 이게 세트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래요. 근데 배분을 안 하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뭐 이런 논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한국의 공기업과 미국의 사기업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 공기업하고 미국 정부의 규정 사이에 어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 때는 이게 어떻게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을까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뭐 당시에도 환경은 똑같았던 거니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업끼리 협업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게 아니래요. 정부가 나선 거예요, 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협의를 한미 양 정부 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통과를 시켰는데, 이 한국 입장에서는 독자 기술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포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죠. 첫 번째였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요, 이 한국과의 정치적 그리고 뭐 외교적 무게를 좀 싣고서 함께 밀어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계약 자체는 한국의 이제 단독 계약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때 불씨가 좀 남아있던 게요, 이 APR 1400 모델이 미국 기술이 들어있다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이 문제 자체는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당시에 이제 문제 제기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토대로 추후에 원전 수출 협상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발목을 잡힐 여지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좀 이어져서 온 게 이번 사태가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이제 잠잠했던 이유가 이 웨스팅하우스 측이 우리 그 원전 기술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게, 그러니까 소송을 건 게 2022년에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가 22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걸게 돼요.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이제 2010년도부터 20년대까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원전 기조가 어땠냐면, 좀 원전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수출도 좀 잠잠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이때 당시 이제 정권이죠, 이 탈원전 정책 또한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친원전 쪽으로 정책이 좀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요, 무슨 일이 있냐면, 그 2월 달부터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 러우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가스관을 막내, 수출을 막내, 막 이런 얘기를 한창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서 이런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 심리가 폭발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뭐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뭐 슬로바키아 같은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요, 이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체코나 폴란드 이 신규 원전 수주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금액 자체가 이제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 원전들을 수주받기 위해서 물론 뭐 한국만 뛰어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한국, 미국, 뭐 프랑스 이런 원전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치열한 3파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미국의 원전 수주의 신청 기업이 바로 웨스팅하우스였고 한국은 마찬가지로 이제 한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한수원이 자기네 그 주력 시장이 될 만한 어떤 가장 큰 곳에서 가장 큰 경쟁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기반 에너지 기술 블록화 전략이라는 걸 펼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 제끼고 약간 믿을 수 있는 동맹끼리만 에너지 기술을 공유하고 시장을 장악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닌 애들 제끼고 우리끼리만 기술 공유하고 팀을 이뤄서 그 원전 에너지 시장을 좀 한번 장악을 해보자. 이제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였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면은 한국은 동맹국인데 경쟁을 좀 덜하구나, 좀 안 싸우면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근데 이게 핵심 원리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원천 기술하고 규제를 자기가 쥐고 이게 나머지 쩌리들 있죠. 뭐 생산 설비라든지 건설, 투자 쪽으로 이제 나머지 국가들,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선 자기가 갖고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주인공을 하고 패키지로 제3국의 일을 따오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한국이 그 독자 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처럼 행동을 좀 하면서 이게 미국 기업을 제치려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세운 질서 자체가 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죠. 얘네 입장에서 사익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익이었을 텐데 이 큰 틀에서 일종의 이제 한 팀이 형성되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죠. 결국에는 이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이제 방향만 다르지 목표가 같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2022년 소송이 2년간 진행이 됩니다. 2024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미국 정부랑 싸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국제관계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이 싸움이 사실상 좀 매우 이기기 힘든 양상으로 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졸속 협상의 기준이 뭐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뭐 무승부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데 이기는 거는 조금 힘든 양상으로 뭐 가게 된 것 같다. 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윤석열 정부가 또 뭐 거의 뭐 친미 정부로 일컬어질 만큼 또 미국에 좀 저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학년에서 한 1장 정도 하는 친구가 고만고만한 애하고 좀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교에 이제 전설의 짱이 나타나서 나랑 붙자 이제 이런 형국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내 빼기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전체 1장 정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 상대가 이제 전설의 짱이 백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의 협상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기에는 좀 까다로워진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보면요, 이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이나 당시에 이제 산자부 장관이 안덕근 장관이거든요.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정황상처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거란족을 물리쳐낸 우리 서희 선생님 정도 되는 역량의 보유자였다면 얘기가 좀 달랐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에 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양측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요. 이 합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원전 한 기당 9천억 원어치씩 물건을 살 것, 그리고 한 기당 2,400억씩 뭐 로열티를 지급할 것, 그리고 이거 위반하면 5,600억짜리 신용장을 발행해 줄 것,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리스크인데 북미, 유럽 뭐 이런 주요국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우선권을 보장해 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준비도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엄청나게 핫해질 시장이 바로 유럽 시장이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기간이 50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은요, 이 시장의 이 협의 내용에 의하면 아예 그냥 그쪽에는 우리가 발도 못 들일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치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좀 맞물리게 되는데요. 그 합의 내용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합의 이전에 수주했던 체코 원전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1월 전에 체코 원전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수주하는 걸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했습니다. 2025년 5월 7일 날 체코 정부의 사전 승인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가 그 합의를 본 게 올해 1월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또 다른 경쟁자였던 이제 프랑스 회사에서 계속 시비를 걸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좀 늦어지긴 했는데 진행은 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1월 합의 내용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도 우리가 예정에도 없던 이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쉐어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채산성이 낮아졌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이제 어떤 양상으로 이슈가 된 거냐면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가장 척을 뒀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전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을 많이 주장을 했었고요.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해가지고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권이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20여 년 전에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거의 맞물리는 수준의 정치적 쾌거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죠. 친원전 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이제 돈까지 벌게 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또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홍보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상식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체코 원전 수주 얘기를 좀 알고 계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뉴스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오르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전개가 되죠. 당시에 제 기억에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이슈가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저같이 이제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잘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별 탈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대부분 반응을 했을 정도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은 알았을 건데 이거를 이제 아주 확정적으로 미리 발표를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걸로 지지율까지 올랐으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1월 합의문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성과를 홍보했던 내용과는 이게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형태였던 거예요.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올해 1월이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유거든요. 굳이 이제 졸속 협상으로 그러면 실무자들 이끌어갈 이유가 있냐.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도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소송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게 이제 원전 시공을 위해 첫삽을 떠야 하는 날짜가 계속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이게 최종 본계약을 빨리 완료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은 또 탄핵됐죠. 또 미국 기업하고 소송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 지연됐다가 수주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까 협상을 자기들이 좀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일이 2025년 4월 4일이거든요. 그 올해 연초에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1월 합의문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수원이나 관련 부처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사업이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계약 늦게 돼서 그러면 이게 뭐 반대쪽에서는 이 윤 전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서 이 탄핵 정국의 영향을 받아서 체코 원전까지 날아갔다라는 역풍을 충분히 좀 맞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졸속 협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제기를 하는 건데, 뭐 팩트만 봤을 때는 졸속 협상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 이 논리가 성립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이게 선방을 한 거잖아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친원전 정책을 주장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성과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적으로 굉장히 공세를 펼치기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현재 한수원 사장인 황조 사장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핵공학과 출신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동문이기도 하죠. 이전부터요 학계나 산업계에서 친원전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물론 전문성은 확실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원자 핵공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고 그 원자력학회 회장까지도 역임하신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깔 곳은 없어 보이기는 해요. 참고로 윤 전 대통령보다 4살 많아요, 이분이.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통해서 뭐 자기랑 생각 비슷한 관료를 임명하는 거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발이 맞아야 무슨 일을 할 거니까요. 다만 이번 이슈가 이제 1월 합의 이후 때는 미국 회사와의 분쟁이 해소가 됐고 체코 수주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정도로만 알려졌다가 이게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 후에. 그리고 나서야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이 졸속 협상이 이뤄진 것을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가 이제 점화가 된 거고, 내용을 보니까요, 마치 원전 강국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사실이 사실상 이제 장기에서 조를 취하고 포를 내어주는 그런 형국으로 더 중요한 걸 내주는 형국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괜히 서둘러 갖고 협의를 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들을 끝까지 또 비공개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들도 좀 보여요. 겉으로는 엄청 잘하고 있는 척하면서 알고 보니 빚 좋은 기살구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합의로 인해서요, 한국은 향후 50년간 뭐 유럽 같은 이런 굉장히 핫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무대에서는 원전 수주가 좀 불가능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의문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장 최근입니다. 어젠가 그제로 기억하는데 그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진상 파악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밝혔고요. 아마 그 결과 오늘 국회까지 황조 사장이 간 게 아닌가 19일 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 황조 사장은 한선 사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서 그래도 뭐 끝까지 선방했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 봐서 절대 그렇지는 않은데 뭐 내부 속사정 우리가 사실은 다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당선 같은 것들은 이제 변수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측에 조금 협상에 힘이 붙을 만한 유리한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거 뭐 정치 이념 떠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를 잘 세워도 뭐 어쩌고 해도 지금 미국 힘으로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코라도 지킨 게 어디야, 그 와중에.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 이런 내용을 그럼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자화자찬만 했느냐.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 국가대표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실익을 다 내준 거 아니냐,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 이런 톤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등은 이번 이슈의 좀 쟁점인 것 같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졸속 협상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많이 어렵겠지만 50년이 뭐 하루 이틀입니까? 거의 뭐 100살 인생의 절반 정도 되는 시간들인데 그 많이 어렵겠지만 이제 정부 간 재협상이라도 좀 이루어져서 그 로열티 2,400억 원인가요? 그거라도 좀 조정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